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31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원료의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밑줄 친 서류에 포함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문제였냐면 원료의 사용 기준 및 지정 혹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그런 원료들을 사용 한도나 아니면 그런 원료들을 더 넣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했죠.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연구소나 대학 같은 이런 곳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안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원료의 사용 기준을 지정하거나 이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용 기준을 지정해달라 아니면 변경 신청을 해달라 할 때 내야 되는 서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출 자료 전체의 요약본이나 뭐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사용 기준, 사용 현황이나 아니면은 뭐 원료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류, 아니면 안전성 혹은 유효성과 관련된 서류나 그런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원료에 대한 기준 시험 방법에 대한 서류, 이런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주의사항에 대한 자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니은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맞습니다. 디귿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안전성입니다. 자, 리을 시험 성적서 맞습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시험 성적서. 그리고 5번 미음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 기준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용기와 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포함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에는 안전용기 포장을 했어야 됐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크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림은 액체 상태의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안전용기 포장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니은 보시면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로 되어 있는 분무용기 제품에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할 필요 없는 거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펌프나 방아쇠 모양으로 찍찍 뿌리는 걸로 이렇게 작동되는 분무용기 나 두 번째 에어로졸 제품, 그리고 세 번째 일회용 제품은 안전용기 포장을 할 필요가 없었죠. 디귿 보겠습니다. 스쿠알렌은 대표적인 뭐였습니까? 탄화수소류죠. 그래서 어린이용 오일 기억나시나요? 어린이용 오일 등 이런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는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에는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조항이 있었죠. 근데 이 비에멀전 상태의 제품의 과학적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섭씨 40도, 섭씨 40도를 기준으로 점도를 측정하는 단위 뭐였죠? 센티포아스가 아니라 센티스톡스였죠. 여기 법에서는. 그래서 21센티스톡스 이하, 21센티스톡스 이하의 어린이용 오일 같은 이런 액체 상태의 제품류에는 표시를 해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스쿠알렌을 15,000 ppm이라고 나와 있는데 ppm이라는 단위는 화장품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화장품 법에도 나와 있는 단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 분율입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5,000 하면 이거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1.5%거든요. 그래서 스쿠알렌을 1.5% 하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스쿠알렌 1.5%, 탄화수소료를 10%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만 안전용기 포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퍼센트 자체가 지금 아니니까 디귿에도 할 필요가 없죠. 1.5%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자, 리을.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8%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만 함유해도 안전용기 포장을 했어야 되니까 리을은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네요.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안전용기 포장해야 된다. 아닙니다. 기억은 크림이니까 아니었고, 니은은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된다. 아니었죠. 3번. 어린이용 오일은 탄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해야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므로 디귿은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스쿠알렌 지금 탄화수소를 1.5%밖에 함유하지 않았죠. 이러므로 지금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초과하여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은 안전용기 포장 대상이므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초과가 아니라요. 5%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는 해야 하는 겁니다. 5번 안전용기 포장의 대상 제품은 디귿과 리을이다가 아니라 리을만 해당됩니다. 자, 33번
다음 중 밑줄 친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보시면 여기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가격 또는 특별한 표시, 나 아니면 제조번호, 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이 다섯 가지만 기재 표시할 수 있다. 이거는 내용량이 10ml 이하, 10ml나 10g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 혹은 뭐였습니까? 그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서 소비자가 시험 사용해 보도록 하는 그런 테스터 같은 것만 해당이 됐었죠. 따라서 보면 문제에서 보면 일단 기억은 아닐 거고, 니은 보면 테스터 혹은 샘플 맞습니다. 딕은 9.8mm의 아이크림, 이것도 맞죠? 리을하고 미음은 다 아닙니다. 45mm, 50mm니까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설명은 했는데, 이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내용량이 10ml 초과 그리고 50ml 이하인 화장품의 그 포장에 전성분을 다 표시할 필요는 없었지만, 하지만 그 타르색소, 금박, 인산염의 종류, 샴푸와 린스에 있는 인산염, 과일산,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이 가나다라마바 6가지, 이 6가지만큼은 적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이거 화장품 법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그 화박사방에서 외우는 방법을 공유했었는데, 타르색소, 그리고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 그리고 과일산, 그 다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그리고 금박,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해가지고 타인과 금기,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화박사방에서 이제 외우는 방법을 그 회원님들께서 서로 공유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외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5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 중 일부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바코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바코드는 맞춤형 화장품에는 이거 생략 가능하죠?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나 용법 용량 맞습니다.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라마이드 크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세라마이드 크림, 만약에 화장품 이름이 세라마이드 크림이다. 그러면 화장품 명칭에 그 원료가 들어간 거죠. 명칭 자체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명칭뿐만 아니라 뒤에 그 세라마이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써야 돼요. 이것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여기서 그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입니다.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갔다면 그 함량도 적어야 합니다. 5번 보면 천연,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그 원료의 함량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죠. 천연이 몇 퍼센트고 유기농이 몇 퍼센트인지. 6번 수입 화장품의 경우, 이거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 3가지를 썼어야 됐어요. 첫 번째로 제조국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제조 회사명,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소재지, 이렇게 3가지였죠. 자, 옳은 거를 골라라. 1번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1호 및 3호를 제외한다. 1호 제외하는 거 맞아요. 바코드 제외합니다. 근데 3호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은 맞춤형 화장품에도 들어가야 돼요. 뭐가 제외되냐면, 시행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호와 6호가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를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 기억에 들어갈 말은 동물 세포 조직 배양액이 아니라 인체. 3번 니은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원산지를 이미 표시를 했어요.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겠죠. 이미 표시를 했기 때문에. 4번 디귿에 들어갈 말은 수입 통관 일자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이다 했는데, 제조회사의 소재지는 맞지만 수입 통관 일자가 아니라 제조회사명입니다. 5번 내용량이 10ml 이하, 이거 소용량 화장품이죠. 소용량 화장품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5가지 있었죠. 그 5가지만 기재하면 돼요. 근데 제1호를 기재해야 된다? 제1호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 바코드죠. 바코드는 화장품
15mm 15mm 이하인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량이 10ml 이하인 화장품에도 바코드를 표시해야 된다 이랬으니까 이건 정답이 아닌 거죠. 15ml 이하부터는 표시를 안 해도 되니까. 36번. 다음은 화장품의 기재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보시면 내용량이 15ml인 아이크림은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의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했었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10ml 초과 50ml 이하인 제품에는 타르색소, 금박, 인산염,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경우 6가지는 생략 못해요. 1번 틀렸고 2번 내용량이 50ml인 주름 개선 기능성 크림은 화장품에 들어간 전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그랬는데 화장품에 들어간 전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건 50ml를 초과하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51부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50.00001ml부터 그러니까 10ml 초과 50ml 이하인 제품 이하인 화장품에는 전성분 생략 가능하지만 6가지는 꼭 써야 했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미백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11가지 중에 4가지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 4가지가 뭐가 있었죠? 그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개선,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가려움을 개선한다. 그리고 튼살, 튼살, 붉은 선, 튼살로 인한 그 붉은 선을 옅게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이 4가지를 제외하고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백도움 아닙니다. 4번. 영유아용 제품류의 경우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색소의 함량을 기재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함량을 기재 표시해야 하는 건 색소가 아니라 보존제입니다. 5번. 포장의 법에 따라서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같은 걸 그런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가져다 놓아도 돼요.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37번 보시면 그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광고나 표시를 해요. 근데 광고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본인이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광고는 좀 허위 같다. 이런 경우에 실증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증 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그 다음 각호의 사항이 뭐냐 이건데 이건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증 방법, 어떻게 실증을 했는지, 실증 내용, 실증 결과, 어떤 결과, 그래서 이게 실증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시험 조사기관이 이런 실증을 했겠죠. 이런 조사기관은 어떤 조사기관인지 명칭,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하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그리고 실증 자료 중 영업상의 비밀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내용하고 사유 이런 것까지 적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38번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의 일부이다. 그래서 지정된 그런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이 그 인증 업무를 하다가 뭐 인증기관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 인증기관의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인증기관의 소재지도 바뀔 수도 있죠. 막 이렇게 변경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을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변경 사유를 30일 이내에 고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어떤 변경 사유가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인증기관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두 번째로 인증기관의 이름, 명칭이나 그 소재지,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세 번째로 인증 업무의 범위. 여기까지만 인증해주기로 했는데 인증 범위가 넓어졌어요. 아니면 더 좁아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인증기관의 대표자, 명칭, 소재지, 범위. 3번입니다. 39번. 화장품 감시 공무원의 자격. 이 화장품 감시 공무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 화장품 감시 공무원은 공무원이었어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하고는 다른 성격을 띠는 화장품 감시 공무원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다라고 했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장 아닙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감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자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학교에서 약학 또는 화장품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식이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이런 사람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구청장 해놓고 괄호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만 가능한 겁니다. 자치구랑 일반 구랑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건 초등학교 4학년에 나오는 행정구역의 얘기인데, 그 자치구라는 건 뭐냐면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러면 이제 이 구는 자치구가 됩니다. 아니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렇게 하면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아니면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에 있는 구, 그런 구를 자치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인 시,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 분당구, 그런 기초지자체 밑에 있는 분당구 이런 거는 자치구가 되지 않습니다. 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런 고양시 덕양구 이런 곳은 자치구가 아닙니다. 이런 자치구보다 밑에 있는 행정구역상 밑에 있는 구를 말해요. 일반 구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1번 약학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맞죠? 2번 화장품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따면 된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지식하고 경력이 풍부하다고 지방식약청장이 인정했다 맞고요. 4번이 틀렸어요.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이 틀렸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는 건데 고양시 밑에 이거 일반 기초지자체잖아요. 기초지자체 밑에 있는 구의 청장은 일반구입니다. 이런 거를 자치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5번 보시면 경상북도 예천 군수가 추천한 사람. 여기 군수 있었죠? 시장, 군수, 구청장 했으니까 답은 4번. 40번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조건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이건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중에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중에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도 법 제17조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법 제17조는 뭐냐면 화장품업 단체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업 단체의 임직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임직원 중에 그런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임직원만 가능하다는 거죠. 직원만. 그리고 3번 보시면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번은 식약처장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1번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그 장이 임직원을 추천한 사람. 가능하죠. 임직원 중에 한 명. 자, 2번부터 3번까지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입니다. 이건 지금 일단 4번부터 볼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능하다 그랬죠. 화장품법 제17조에 따라서 화장품업 단체의 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가능하다 그랬죠. 2번하고 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인데요. 책임 판매 관리자는 일단 의사나 약사는 그냥 하이패스로 돼요. 바로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임 판매 관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한의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얘기해요. 그 4년제 대학교에 학사 이상을 딴 사람 중에 이공계열의 학과 또는 화장품과 관련된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이런 한의학, 한약학과는 그냥 한의사라고 따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학문을 전공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에서 그 화장품과 관련된 그것을 전공하지 않고 대신에 화장품과 밀접한 관련을 이제 갖고는 있지만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그런 학과는 아닌, 예를 들면 간호학과 같은 것들이죠.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 이런 간호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런 좀 화장품과는 좀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막 이런 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일단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해주기는 하지만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화장품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더 들어야 책임 판매 관리자로 자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외우는 방법은,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은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어느 학과를 나왔든 그 화장품 그 제조나 품질 관련 교육, 품질 관련 그 업무를 1년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 나오면 그냥 화장품 관련 과목을 전공한 사람이 4년제 대학을 나왔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4년제 대학인데 간호 관련 학과를 나왔다. 그럼 화장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화장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러면 이제 4년제 대학 관련 사항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전문대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서 그 연도가 좀 짧죠. 그래서 이런 전문대학 졸업을 한 사람은 어떤 것을 전공을 했든 무조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전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만 했으면 바로 그냥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전문대를 나왔는데 화장품과 관련되지 않은 약간 간접적으로 관련된 간호라는 말이 들어간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이제 전공을 했다 했으면, 이런 사람들은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 플러스 아까 전에 말했죠. 이런 사람들은 화장품과 관련된 지식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화장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더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사람들 말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그 밖에 화장품의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책임 판매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될 수 없는 사람은 3번인데요. 2번 보시면 한의학과를 나온 사람 가능하다 했죠. 그리고 3번 보시면 4년제 대학에서 간호학과 학위를 취득을 했으면, 일단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에 뭐 종사하는 조건은 없었죠. 이런 조건은 전문대 졸업한 사람한테 붙는 거였어요. 4년제 대학에서 간호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뭘 더 해야 된다 그랬죠? 화장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3번. 41번 보시면 위의 화장품의 공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이거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네요. 그죠? 공표를 할 때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한 개 이상의 일반 주간 신문에 게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일간 신문에 게재합니다. 조선일보, 한겨레 이런데. 2번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문 게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시면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신문에 해당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품명, 제조 번호, 회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는 설명이에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제조 번호, 사용기한,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 회수 사유, 회수 방법,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 암기 꼭 하셔야 합니다. 4번 보시면 공표를 한 영업자는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그 회수랑 폐기 관련된 건 다 지방식약청장이 해요. 회수랑 폐기 관련된 거는 다 지방식약청장이 하고, 식약처장이 하는 건 뭐냐면, 식약처장은 이거 맨 처음에 회수하기 전에 이게 위의 화장품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제 영업자가 그걸 식약처에 보고를 했었죠. 그것만 해요. 그래서 중대한 유해 사례나 아니면 이런 그 위의 화장품임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에 보고하는 곳은 식약처예요. 그럼 식약처장이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회수나 폐기 막 이런 거에 모두 관련된 건 다 지방식약청에서 합니다. 5번 공표를 한 영업자는 공표 사유가 포함된 공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42번 등록 필증의 재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주업, 책판업, 맛판업 등록 신고 필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예, 맞는 설명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문제 근데 이게 선지가 좀 불분명하네요. 여기 보시면 제조업이나 책판업이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 등록필증,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거 뒤에 거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법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나 보고에 대한 이제 기능성 화장품 그 결과 통지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이라고도 뒤에 있었는데 그걸 제가 뺐어요. 근데 빼면서 얘도 빼야 되는데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를 만약에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잃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제 재발급 신청서를 이건 지워주세요. 등록필증이나 신고필증 재발급을 할 때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2번 등록 필증 혹은 신고 필증이 오염, 훼손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 필증을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거 오염됐어요. 예를 들어서 등록 필증이 먹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스스로 그냥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로 불법으로 다른 곳에서 이 등록 필증을 이용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등록필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면 재발급은 해주겠지만 만약에 내가 집에서 뒹구는 등록필증을 찾았다. 예전 등록필증을 찾았다. 그러면 그 등록필증을 식약처장에게 제출을 해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게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예전 거는 물론 사용하지 못하지만 몰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고요. 자, 3번 등록필증 혹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4번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는 거고 재발급 서류들만 갖추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5번 등록필증,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잃어버린 등록필증 혹은 신고필증을 찾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파쇄하는 게 아니라 반납해야 돼요. 지체 없이 바로 여기 있네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3번 화장품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13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입니다. 채모 방지용 제품류가 아니라 채취 방지용 제품류나 채모 제거용 제품류겠죠. 채모 방지는 무슨 말인가? 이거는 교모용하게 섞어 놓은 거죠. 자, 44번 틀린 말을 한 사람은 수희 보겠습니다. 액체 비누랑 고체 화장 비누 역시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포함됩니다. 액체 비누, 고체 비누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예요. 자, 메이크업 픽서티브가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있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헤어 토닉. 헤어 토닉은 머리에 뿌리는 약간 시원한 약간 그런 거죠. 헤어 에센스는 아니고 약간 머리에 이렇게 상쾌하게 이렇게 뿌리는 헤어 토닉은 두발용 제품류 맞습니다. 자, 수희가 말한 제품은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샴푸도 포함돼 샴푸는 두발용 제품류입니다. 샴푸 린스 둘 다. 5번 아이크림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야. 맞아요. 아이라는 말이 있다고 눈 화장용 제품류가 아닙니다. 뭐 아이 메이크업 제품류는 눈 화장용 제품류예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크림은 기초 화장용 제품류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45번 화장품의 공통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통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을 할 것,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직사광선이 2번 나오죠? 이거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전문의와 상담할 것. 이거 공통사항 아닙니다. 화장품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다음 제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마스크팩이네요.
1번 보시면 아까 전에 보셨죠? 사용치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 이거 공통사항이니까 이 마스크팩에도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 사용 자제할 것 공통주의사항.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공통주의사항. 4번 눈 주위를 피해서 사용할 것. 이거는 마스크팩만 써야 되는 사항이에요. 마스크팩의 개별 기재 사항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5번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 5번이 틀렸는데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은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입니다. 개별 주의사항. 47번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개별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두피, 얼굴, 눈, 목, 손 등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얼굴에 약액이 묻었을 시 즉시 물로 씻어내라 맞고요. 특이체질, 생리, 출산 전후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할 것 맞습니다. 머리카락의 손상 등을 피해서 용법 용량을 지켜야 되며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것도 맞아요. 퍼머넌트 웨이브나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라라고 써 있고요. 그 연모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전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구별해서 외워두세요. 4번 섭씨 20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가 아니라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입니다. 5번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별표. 그러나 에어로졸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기 유입이 차단되는 용기에 그런 용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 것까지 꼭 외워주세요. 48번 보시면 연모제의 패치 테스트 순서에 대한 설명이다. 48번 별표 치시고 외우세요. 연모제는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팔의 안쪽이나 혹은 귀 뒤에, 목 쪽에, 귀 뒤쪽에 머리카락 난 주변에 동전 모양으로 발랐었죠. 그 패치 테스트 할 때. 비눗물로 잘 씻어서 그냥 물이 아니라 비눗물로 잘 씻은 다음에 탈지면으로 닦은 다음에 동전 모양으로 소량을 취해서 용법대로 실험액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연 건조 시켰었죠. 자연 건조 시킨 다음에 바른 다음에 30분 뒤에 관찰을 했고 그리고 그리고 48시간 뒤에 관찰을 했죠. 관찰 총 2번 했었죠. 30분 뒤 그리고 48시간 뒤 이렇게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모를 바로 했었죠. 바로 한다. 맞아요. 3번이 틀렸어요. 손바닥 크기로 바르는 게 아니라 동전 크기로 바르는 겁니다. 이 옆에 선지 해설은 지워주세요. 이거 선지 해설이 이 선지랑 안 맞아요. 그래서 지워주십시오.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솔의 밑줄집 말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돼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그런데 품질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화장품 제조업자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고요. 그래서 1번이에요, 답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품질 검사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게 이제 품질 검사를 맡긴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이미 품질 검사를 한 거죠. 이제 둘이 같은데 얘가 품질 검사를 화장품 제조업자인 사람이 품질 검사를 맡았어요. 근데 얘네 둘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럼 품질 검사를 한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수행해야 되는 의무 중에 이제 화장품 제조업자랑 책판업자가 같으면 화장품 제조업자가 품질 검사를 했을 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미 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3번 보시면 이전 제조 번호에 품질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 품질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조 번호마다 그러니까 로트 번호마다 그 화장품이 이제 균일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제조 번호에서 품질 검사를 했다고 해서 현재 제조 번호의 그 로트 번호의 그런 화장품의 제조 품질 검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안 됩니다.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번. 다음 중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에게 뭐 여러 가지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야 되고요. 책임 판매 관리자는 수집한 이런 정보들 중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화장품을 회수, 폐기, 판매 정지 아니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거죠. 책임 판매 관리자는 안전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이러한 모든 결과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사장님한테 문서로 보고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문서로 보고해야 돼요.
4번 책임 판매 관리자는 안전 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확인해서 기록 보관해야 되는 거 맞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수집한 안전관리 정보를 신속히 검토 기록해야 된다. 검토 기록하는 모든 총괄 주체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아니라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죠. 책임 판매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안전관리 기준뿐만 아니라 책임 판매 관리자는 품질 관리의 책임자이기도 하죠. 51번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의거해서 옳지 않은 설명은 영업자의 주소는 등록 필증 또는 신고 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 표시해야 된다. 반품 교환이 주관식에 출제되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런 소재지를 기재 표시해야 돼요. 그 화장품의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재 표시를 해야 한다. 제조업자, 책판업자, 마판업자는 각각 구분해서 기재 표시를 하는 게 원칙 맞고요. 그 대신에 제조업자랑 책판업자가 같았다. 여기 있네요. 같았다. 그러면 각각 구분해서 기재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번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여러 명이에요. 제조업자 1, 제조업자 2, 제조업자 3 막 이래요. 이런 사람들을 다 쓸 수는 없겠죠. 다 기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조소의 그 상호하고 주소만 기재해도 돼요. 5번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 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회사명, 소재지를 국내 제조업자랑 구분해서 기재 표시해야 됩니다. 해외 제조업자랑 구분해서 기재 표시 아닙니다. 왜냐면 해외 제조업자는 여기겠죠. 제조회사명. 이미 있는데 뭘 또 구분해서 표시하나요? 그게 아니라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랑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52번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에 보시면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시행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문, 방송, 잡지, 뭐 인터넷, 컴퓨터 통신, 전단, 팸플릿, 견본, 입장권 뒤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롯데월드 해놓고 롯데월드 입장권 뒤에 보면 화장품 광고 있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뭐 이런 거 다 방문 광고, 실현 이런 것도 다 그 화장품 광고 매체 또는 수단에 포함됩니다.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한 광고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는 이거 했으면 안 됐었죠. 네, 그쵸. 자, 52번 보시면 신문 방송은 광고 매체 맞고요. 애드벌룬 나왔죠. 광고 매체 맞고요. 자기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포장에 자기 상품을 광고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자기 상품 외에 다른 상품의 포장에 자기 상품 광고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광고 매체에 포함되는 거 맞고요. 가정에 방문해서 실현을 하는 것은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것도 광고는 맞습니다만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입장권에 광고하는 것도 광고 맞고요. 4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되는 인증 업무 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인증 이거는 대충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틀리셨으면 그냥 넘기세요.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쓱 보세요. 인증 업무 규정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어떤 인증기관이냐?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입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 업무 규정을 나름의 규정집을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인증 업무 실시 방법, 사후 관리 방법, 인증 수수료는 얼마인지, 담당자의 준수 사항이 뭔지, 관리 요령, 관리 감독 요령, 교육 계획, 관리 지침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인증 수수료, 사후 관리 방법, 인증 담당자 교육 계획 2번입니다. 54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틀린 것은 했는데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거 전 수업 때 계속 설명을 해서 넘어갈게요. 근데 2번 보시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맛화조 자격시험을 실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매년 2회 이상이 아니라 1회 이상입니다. 시험이 1년에 2번 있다고 2회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년 법적으로는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1년에 한 번만 봐도 되는 건데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회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1회만 봐도 상관없지만. 5번 보시면 그 시험 계획 공고는요, 시험일 90일 전에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시험일이 8월 1일이다. 그러면 5월 1일에는 3달 전에는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55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혼합 소분 안전관리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합 소분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다. 책판업자가 미리 정한다. 그 범위 내에서만 혼합해야 돼요. 그리고 원료의 사용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맞죠? 원료 재평가 못합니다. 원료 재평가는 재평가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화장품 제조업자였죠.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거 문제 같이 풀었었죠. 4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해야 된다가 아니죠. 이거 폐기하면 뭐 먹고 삽니까? 세라마이드 50g짜리를 사놨어요. 그럼 이 중에 이제 한 화장품에 2g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48g은 버릴까요? 아니죠.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할 것이겠죠. 그죠? 5번 맞춤형 화장품을 미리 혼합 소분하면 안 됩니다. 미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왔을 때 주문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56번 다음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했는데, 원료 혼합 소분 전에 품질 성적서를 확인한 사람 잘했죠. 고객이 사용 중 광과민 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해서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보고한 사항.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혼합 소분 전에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에 오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사람. 잘했죠? 오염이라는 거 주관식 지난 시험에 나왔습니다. 오염 외워두세요. 4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의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 맞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사람은 혼합 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57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맞춤 화장품의 정의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을 적절하게 조제하지 않은 사람은 1번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했다. 괜찮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원료를 혼합하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물, 제조나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내용물을 섞었다. 괜찮아요. 2번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고객이 원하는 향을 넣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향 넣으면 안 된다라는 말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맞춤형 화장품이 뭐냐 했을 때 그 식약처 홍보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용물에다가 고객이 원하는 기능성 원료가 기능성 고시 원료랑 다르다고 했죠. 기능성 원료는 예를 들어서 보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글리세린을 넣어 드릴게요. 글리세린은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죠. 그런데 그 기능성 원료이긴 합니다. 보습 기능을 주니까요. 그런 기능성 원료나 아니면 향이나 색이나 막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식약처 배포 자료에 나와 있어요. 향 가능합니다. 3번 보습이 잘 되는 세안제를 찾는 고객에게 못하났네요. 고객에게 글리세린이 듬뿍 들어간 고체 화장 비누를 소분했다. 시행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장 비누를 단순 소분하는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수입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했다. 가능하고요. 5번 고객이 원하는 색소를 추가했다.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이 색소가 그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그런 색소였으면 못 넣겠죠. 근데 그런 얘기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3번입니다. 58번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은 화장품 직접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해서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란 말 들어가면 책판업자.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한다. 책판업자. 그런데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사람,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은 그 전자상 거래에만 해당된다. 그쵸? 이거 전자상 거래 적어두시고요. 전자상 거래만 해당됨. 4번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 책판업자. 5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한다. 이건 맛판업자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야 되겠네요. 고체 화장 비누를 단순 소분한 건 맞춤형 화장품이 아님. 이렇게 써야 되겠죠. 59번 다음은 식약처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의 일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맛판업자가 변경됐을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하겠죠. 양도 양수로 인한 변경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양도 양수 계약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이거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님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이 변경 대상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소재지는 뭐냐면 그 업자의 예를 들면 뭐 무슨 코스메틱 본점 막 이러면 이제 그런 분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점, 부평점, 뭐 그런 분당점 막 이렇게 그런 점이 있다면 그런 게 다 판매업소거든요. 이런 것들은 판매업소예요. 그래서 뭐 강남점, 부평점 이런 그런 곳이 만약에 이사를 갔다. 그럼 그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소재지는 그 본점이죠. 그 본점이 뭐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소재지 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업소가 이사를 갔어요. 업소가 이사를 갔으면 그 업소마다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 그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 헷갈리시면 그냥 외우세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변경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십시오. 저도 이거 헷갈려서 그냥 통으로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3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를 변경하는 건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가 아니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입니다. 4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추가로 구비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주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변경됐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자격증 사본을 구비해서 지방식약청장을 찾아가야 되겠죠? 지방식약청을. 5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시 수수료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조제관리사의 변경의 경우 수수료 없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 주세요. 꼭 참고해서 외워주세요. 60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방문한 고객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B씨랑 대화를 했대요. 보시면 보기 3을 보시면 피부 표면의 수분도가 10% 미만이래요. 피부 표면의 수분도가 경피 수분이 10% 미만인 사람을 건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건성이고요. 그래서 건성 피부용 베이스를 써야 되겠죠? 지성 지워주세요. 그리고 피부 색소 침착도가 12% 증가. 미백이 필요하죠. 미백 기능성 원료는 나야시나마이드죠. 그래서 이것도 지워주고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가 붉으며 자극을 받은 피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야시나마이드가 함유된 베이스 잘했어요. 미백이 필요하니까. 살리실릭 애시드를 배합했다. 살리실릭 애시드는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여서 마화조가 못 넣죠. 이게 혼합을 못하죠. 살리실릭 애시드 바하 성분입니다. 못 넣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애시당초 지금 피부가 붉은 사람한테 지금 자극적인 원료를 지금 배합을 했죠. 이거 그 피부 녹이는 거죠. 그 뭐야 각질 녹이는 성분이잖아요. 안 되죠. 일단 2번. 아데노신이 함유된 했는데 지금 미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데노신은 주름 개선이니까 아닐 거고 아데노신 다 지울게요. 자,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나야시나마이드가 함유된 베이스에 알로에 추출물을 혼합을 했다. 사용 기한은 2021년 1월 30일이다 했는데 볼게요. 나야시나마이드가 포함된 건성 피부용 베이스는 사용 기한이 2021년 4월 20일이죠. 4월 20일이고 그 알로에 추출물은 2021년 1월 20일까지네요. 개봉 후 12개월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최종 제품의 사용 기한을 지금 1월 30일이라고 했죠. 가능하지 않죠? 보시면 알로에 추출물의 사용 기한이 지금 2021년 1월 20일이니까 이것보다 지금 최종 제품의 사용 기한이 지금 그 긴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알로에 추출물이 썩을 수 있겠죠?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 1월 30일까지라면 얘는 1월 20일 이후부터 썩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면 안 되죠. 3번은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나야시나마이드가 함유된 베이스에 병풀 추출물을 혼합했다. 2021년 4월 20일 그리고 병풀 추출물 볼까요? 2022년 6월 21일. 그러면 이 두 기간보다 최종 제품의 사용 기간이 짧아야 되겠죠? 2021년 4월 10일. 가능하죠?
4월 20일까지고 이건 2022년까지니까 가능하죠? 답은 4번입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